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쏙쏙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6월 8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정에서 여당과 정부죠. 당정에서 손실 보상 대신에 피해 지원을 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 지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손실 보상의 소급 종류에 관해서 야당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야당을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이라는 말 대신에 피해 지원이다. 이런 말을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물론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고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풀어서 좀 재미를 본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돈 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 손실보상법 이전 피해도 지원한다. 바로 그건데요. 소급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에 대해서 법리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야당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이전 피해도 지원한다. 현재 24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 외에도 10개 위기 업종도 포함한다. 관공업이나 여행, 영화, 출판, 공연, 생활용품, 운수, 오락, 스포츠, 교육, 위생, 의복, 운수 등 10개 위기 업종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집합금지를 해서 손해를 본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아예 그냥 경영 위기 업종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관해서 피해 지원을 한다면서 이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현재 감당이 안 되는,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여행이나 미용업에 대해서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긴축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친 세금을 다 풀자는 여당,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국채라도 발행하겠다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긴축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런데 다시 또 확장 재정을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만 1,700조 원이 넘고 기업부채도 1,600조 원이 넘고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각 그 채무를 지고 있는 주체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실이 증가하고 그 부실은 마침내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면서 금융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막무가내로 돈 풀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장수 홍남기 부총리가 배수진을 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제 어떤 언론은 이번에도 그 2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지금 손실보상을 다시 이제 사실상 소급 손실보상의 피해 지원까지 포함하면은 2차 추경이 30조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배수진을 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조가 넘으면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금년에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종부세와 부동산 세수의 증가로 인해서 금년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30조 정도 세금이 더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30조가 넘는 추경을 지금 근데 문제가 2차 추경만 추경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30조 하고 나면은 내년 대선까지 아마 금년에도 2번 더 추경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는 그야말로 아무런 규제가 꽃피 풀린 망나니와 같은 그런 확장 일로를 걷고 있으면서 재정위기의 그 그림자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브레이크 없는 재정 확대, 미래는 한숨뿐이다. 이 빚은 결국은 미래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재정 지출을 더 하게 되면 한 가지 묘한 것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재정 지출하면 세금의 21%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주도록 교육재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면은 세금의 21%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가게. 예컨대 30조를 세금을 더 거둔다 그러면은 6조 원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 교부금은 그렇게 해서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을 할 수 있는 데는 점점 주는데 교부금은 세수는 계속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지방재정 교부금 증가해서 이미 쓰고 남은 기금만 해도 3조 원 정도 쌓여 있는데 이번에 금년에 30조 정도 세금이 더 거치면 6조 원 정도 또 지방재정 교부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김재동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코미디언들에게 시간당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주면서 이상한 강의 같은 것도 부탁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학생 수는 주는데 재정 교부금은 계속 세금의 21%를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에 55조 2천억 원이 지원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에도 53조 원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2015년마더라도 34조 원 지원되던 것이 세금이 지금 세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부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런 빨리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무리한 한쪽에서는 돈이 흥청망청 남아돌고 한쪽은 돈이 없어서 재정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주 52시간이 적용되는데 지금 영세기업들은 주 50시간 미만의 타격이 너무 큰데 그 타격을 지금 코로나로 영세기업이 충격이 큰데 바로 또 주 50시간제를 그대로 시행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주 50시간을 50인 미만 사업체 4곳 중 한 곳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시행을 연기하거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해야 된다. 연기를 검토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특히 벤처 대박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그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주 52시간 때문에 벤처 대박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시행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 그 461곳 작년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쭉 조사한 것 중 하나가 작년에 상장사를 조사했는데 전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종업원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 수가 2020년, 2019년은 342개였는데 상장사 중에서 작년에는 461개로 119곳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 반도체 빼면 경기 회복은 속빈 감정이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종업원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이 재작년에 342곳에서 작년에 461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빈사 상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경영문이 1911곳의 상장사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수를 조사했더니 고용 감소한 상장기업 수가 작년에 1911곳 중에서 1001곳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2.4%가
고용을 감소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기업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뭐 최저임금, 임금 급등하고 주 50위가 이 시간은 지금 50인 이상 벌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강성 노조에다가 뭐 각종 규제에다가 고용을 증대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장사,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전부 합해서 1911곳인데 1911곳 중에서 2019년보다도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1001곳이나 된다고. 52.4%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계속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빅 50, 빅 50, 코스피 작년 매출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 중에서 31곳이나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이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나 집값이나 임금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옐렌 재무장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을 하고 이것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지적까지도 곁들였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한국도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 인상을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면은 가계부채가 부담되고, 금리를 안 올리면 자본 유출이 되겠죠. 미국 금리가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런 딜레마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가계부채 1,700조 넘는 가계부채, 1,600조 넘는 기업부채, 1,000조가 넘는 1,000조에 도달하는 국가채무, 사실상 국가 부채 좀 더 넓은 의미 국가부채는 이미 벌써 2,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거의 국가 전체 부채가 5,000조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부실이 증가하고 금융부실로 전이가 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 국가 신용도 하락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피해 지원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사실상 소급 적용해서 그냥 지원 규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정도를 지금 당정이 합의를 봤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아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선거만 바라보고 돈을 벌면서 국민들이 현금 살포 중독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내년에 예산도 600조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금 살포가 110조 원이나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때 한국 가구당 이자 부담만 250만 원씩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카드론을 쓰고 있는 65%가 빚을 돌려막는 다중 채무자다. 야, 보통 얘기합니다. 이용 카드론 사용하는 269만 명이 빚을 돌려막고 있는 다중 채무자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중 채무자 잔액이 2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상 반도체 정도 빼고 나면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소주성, 게다가 또 재정을 푼다는 재정주도,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재정주도 성장, 두 개 다 경제학적으로는 정통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정책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결국은 서민들의 피해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기업이 최근에 그나마 지금 현재 해외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류 비용이 1년 전보다 6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4일에 사상 최고치인 3,613을 기록했는데 조만간 4,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가 9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물류 비용이 4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출한 기업들이 전부 손해가 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HMM은 한 곳에 63%를 몰아주고 있다고 해서 중소해운사들이 불평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박을 늘린다지만 한계에 이 물류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주
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5억을 넘으면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낸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까? 징벌적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걷어낼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걷어내고 그리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살포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5억을 넘으면은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장기 보유세 혜택을 지금은 매년 4%씩 깎아줬는데 그 깎아주는 것을 1 내지 3%로 줄인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자연적으로 집값이 이제 올랐죠. 정부의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그 집값이 뭐 엄청 올랐죠. 노무현 정부도 올랐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 전에 집을 산 사람은 차익이 굉장히 크겠죠. 그 차익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차익 안에서 팔 때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넘으면은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지금 뭐 2주택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정도가 아니고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이런 것이 정부 여당의 주택 양도세 개편 방안에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택이 줄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매물 잠김이 늘어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든지 혹은 전월세를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전망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민간 임대사업을 임대 계약이 끝나는 데 맞추어서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사업 혜택을 종료한다. 그래서 내년에 약 55만 가구, 그다음에 한 10만 가구, 65만 가구 정도 임대사업을 종료한다고 지금 임대차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공공임대로 오라는 얘기인데 공공임대로 오라고 해서 민간 임대를 이렇게 혜택을 종료해 버리면은 그렇잖아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비등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 그리고 그걸 감당 못해서 서울을 벗어나고 있는 전월세 난민들이 더 증가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정부에 대한 안에 대해서 비판이 세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를 유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일단 세금은 더 거둬야겠는데 거두어서 현금을 더 살포하려고 하는데 또 1주택자에 대해서 또 임대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도 또 선거 때 모든 게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주식이나 부동산 세금에 정치권 입김이 너무 강하다. 근데 상위 2% 종부세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얘기죠. 세금이라는 일정 세율에 의해서 매기는 건데 계층별로 세금을 더 매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징벌적 세금인데 이런 징벌적 세금이 정원에서 작년에 1인당 국민 부담액이 1,019만 원으로 부담액 증가 속도가 국민 부담이라 하는 것은 조세 플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보장금 포함한 건데 이것이 증가 속도가 한국이 OECD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지금 작년에 1,019만 원, 금년에 1,068만 원, 내년에는 1,1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1인당 국민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부담액이니까 두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을 2,038만 원을 부담을 하는 셈이 됩니다. 노부의 경우에요. 수입도 없는 노부들이 집 한 채 가지고 그동안 한 3, 40년 일하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했는데 이제 수입도 없고 집만 하나 떨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 부담액 2,038만 원을 연간 부담하면서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가장 심하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일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생계형 일을 하고 있다. 그 노인 빈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LH공사 그렇게 말씀하신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고 또 LH공사의 정보를 이용한 관련 공무원들, 관련 정치인들의 투기가 만연해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LH공사를 얼마 전에 조사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고위공직자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번에 LH공사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조직 실무에 착수했는데 여전히 어, 용두삼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가 LH가 든 택지 조사만 국토부로 넘어가고 개발 정보 독점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문정부 들어서 LH공사의 인력이 3,000명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2,000명을 감축하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투기 근절이나 이익 환수 대책도 빠져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핵심 권한을 남겨두고 앞에서 본 것처럼 투기 근절이나 이익 환수 대책도 빠지고 직원 20% 2,000명만 감축하는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감축하는 계획의 신용만 내고 있다. LH공사 혁신하려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낙하산 근절부터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2명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12명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이 지역구 대규모 개발 사업들 발표 전에 부동산을 사들여서 대개 지역의 개발 사업은 본인들이 관여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또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했다. 이런 의원이 12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여당의 이런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이렇게 부정하고 투기하고 부패한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분노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노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은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서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책을 냈는데 뭐 며칠 만에 12만 부가 팔려 나가는 이런 한국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은 완전히 병리 현상에 깊어진 병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한 달에 넉 달 연속 1조 원을 넘기고 있다. 올 들어 총 4개월 동안에 5조 3,899억 원이 지급되었다. 작년보다 9,967억 원이 많이 지급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용사양도 안 좋고요. 또 실업급여의 방만한 지급 때문에 그러는데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는 택배기사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월수입 80만 원 넘는 택배기사 작년 월수입 80만 원 넘죠.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택배기사들의 평균 월급이 한 700만 원 정도 내외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는 본래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간주되어 왔는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일하는 경비원 택배기사 등도 건강진단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적자를 넘어서 금년에 적립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전부 다 1년에 그러니까 월 1조 원이 넘으니까 뭐 연간 한 10한 5조 원 정도 되는 이런 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건강진단비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34,000달러, 35,000달러가 깨졌네요. 34,000달러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2,6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업비트 마켓 인덱스,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 리플 등이 다 하락을 하는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한다는 방안을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한국의 트위터 같은 건데요. 웨이브가 암호화폐 관련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차단한다 하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억제 정책에 부응하는 거죠. 그런 것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4,012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이면 30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추가로 이번 9월 입사일까지 추가로 실명 계좌를 터줘야 코인 거래소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 4곳밖에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밖에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코인 거래소도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분석은 실명 계좌 확대가 어려울 듯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해충돌, 자금 세탁 우려로 IEO라고 그래서 거래소 중개하는 거래소 중개 하는 그 코인을 상장 폐지 기류에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재물고 국가 코인도 오르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공존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는 현재 전면 도입한 나라는 바하마와 캄보디아 두 나라고요. 부분적 통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브라질 2개 국가, 모의 실험하고 있는 나라 한국과 싱가포르 비롯 19개 국가, 심층 연구가 미국 등 35개 국가 등 이렇게 CBDC와 급속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NFT라고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디지털 인증이죠. 디지털 인증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NFT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인증 토큰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 이것을 만드는 암호화폐가 산업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요. 또 이것만 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더 발전돼 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타 가상이죠.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메타와 유니버스를 합한 가상우주,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사업이 계속 또 화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산업들이 그 급속도로 지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계속 규제만 해서 암호화폐를 세계에서 가장 규제를 많이 한 나라가 중국, 터키, 인도, 한국입니다. 결국은 혁신을 위한 새 기회장을 이렇게 맡게 되면은 디지털 기술 산업이 뒤지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3,251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가가 이제 3,252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에서는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1년에 미국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 사정이 5월 고용 사정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오면서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는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급등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차와 반도체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증가도 가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금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추정 이익이 11조를 넘보는 상황이라서 10만 전자가 재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동안에 탈원전 정책으로 그야말로 부도 직전까지 갔던 두산중공업이 풍력 기자재를 1,90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급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사나 증권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약간 이제 주식이 횡보를 보이면서 예금 대신에 예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금 대신에 주식이나 ETF, 특히 ETF로 재테크의 옮겨가고 있다. 추세가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투자 중개행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기자인데 이거는 종합자산관리기자에 넣어두면서 다시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두 달 새 60만 개 계좌가 오픈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가는 일부 좀 하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콩이 지금 중국의 영향이 거세지면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홍콩을 벗어나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홍콩 이탈은 이미 벌써 예견되었던 바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홍콩에서 특히 이제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홍콩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을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낮춰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총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시티은행처럼 오히려 영업을 중단하는 철수하는 그런 사태가 거꾸로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PF 사모펀드에 누적 자금이 100조 원에 도달해서 지금 국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100조 원에 도달해서 드디어 구조조정에 큰 손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 선보가 등장하면서 하반기에 핀테크 업종에 핀테크 분야에서 큰 판을 흔들 수 있는 매기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험회사와 은행주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진출로 인해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금 인터넷 은행만 하더라도 K뱅크, 카카오뱅크 있는데 또 토스뱅크가 등장을 하면서 게다가 이제 손해보험회사도 카카오뱅크가 진출하고요. 또 게다가 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도 회사들과 손을 잡고 금융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지금 완전히 판이 새로 짜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붕괴가 최소 1년은 더 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첨단 D램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큰 문제가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대만 TSMC에도 밀리고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이 D램 반도체인데 D램 반도체가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정말 위기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계속 감옥에 있어서 거의 반도체라는 것이 공장하는 재는 보통 20조 원 정도 내외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원화가 없이는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은 지금 요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사면론 또는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송영길 여당 대표 이어서 박범계 법무장관도 가석방은 검토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IT 서비스도 일감을 개방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기 그룹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 개방하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일감 몰아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업계에서 얘기는 IT 업무는 보안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 특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트 발전 조회법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10시가 오전 10시에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벌써 10년째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송도 일절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쿠팡 등 이제 유통업이 배송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10년 전에 만들어진 배송도 못하고 또 근무 시간도 제한을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빨리 현재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완전히 침체시키고 있다. 후퇴시키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나라 새로운 산업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배틀그라운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있었던 배틀그라운드에 세계 1,000만 명이 결성을 받았답니다. e스포츠라고 하는데 이 e스포츠가 한국의 e스포츠가 상당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쥐고 있던 e스포츠가 한국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에 상금 규모도 세계 7위로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앱인 직방 12번째 유니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유니콘 12번째가 되었는데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니콘이 3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니콘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주 52시간도 또 다른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들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이 적어지면서 경영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죠. 미국은 창업자에게 몇 배의 의결권, 심지어 50배, 100배 정도예요. 심지어 황제주라고 그래서 의결권을 완벽하게 갖도록 하는 그런까지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받아서 기업을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300여 개의 유니콘이 나올 동안 한국은 뭐, 이제 12번째 유니콘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함께 가야 할 국정의 동반자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기업 없이는 정말 국정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만을 보면 알지만 대만은 TSMC 때문에 지금 대만이 새롭게 국제 무대에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의 동반자이다. 이것을 계속 뭐 그냥 반기업 정책을 우리가 타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3, 40년 전에 좌파적 인식. 그걸 이제 벗어 던져야 된다. 586도 그런 국악을 빨리 벗어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민사고는 표기하고 한전공대는 신설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전공대는 더구나 한전이 국민의 전기요금 중에서 1조 6천억 정도를 10년간 투자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지방의 대학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어서 폐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또 한전공대를 만드는 거의 그냥 공공 대학이죠. 그런데 비해서 민사고 잘 나가던 민간 학교를 폐교하는 이런 모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 그 천안함을 11년이 된 천안함 사망자들 조롱하고 살아있는 34명 중에서 13명 정도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이런 나라가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사망한 군인에게는 대통령도 먼저 격려를 하는데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번에 그 6월 6일 날 현충이 되는 대통령은 아직도 5번째 맞이하는 문 대통령의 현충일에 북한의 남치 명안에도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천안함의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재조사도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에서 대북 성과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공을 들인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 미중 갈등 사이에서 대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동맹,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동맹까지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대외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무수 피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시키는 인사를 해놓고도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런 방탄 인사를 해놓고도 사심없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누가 봐도 방탄 기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사심없이 인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과연 누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우리 정말 매일 아침 제가 이렇게 경제기사 해설을 하면서 느낍니다만 우리 경제는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문제를 정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선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돈을 많이 세금을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많이 풀어서 현금 살포를 해서 근데 내년에 예산에 110조 원을 현금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 살포를 해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또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긴축 시대에 이제 긴축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서 지금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가중시키면서 금융 부실과 더 심할 경우는 금융 위기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내년 선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안정이 없는 그런 정책의 단면을 정책들의 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생각을 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